우윳빛에 윤기가 차르르.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맛과 향. 이 겨울 제철 별미로 꼽히는 굴은 바다의 여왕, 바다의 완전 식품으로 통한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추우면 추울수록 그 맛을 더하는데 고대 로마 황제들이 사랑했고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도 포기하지 못했다는 매력 만점의 굴.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바다의 꿀, 영양 만점 굴과 함께한다. 굴은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굴은 살결을 곱게 하고 얼굴빛을 좋아지게 한다고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굴의 풍부한 무기질 성분과 칼슘, 비타민 등이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피부 면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굴은 다른 어패류에 비해 단백질의 흡수율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 노화 방지,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두루 도움을 줍니다. 전통적으로 굴하면 서해안 굴을 최고로 꼽는다. 세계 굴 생산량 7위, 양식 굴 생산량은 1위로 우리나라 굴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국물 맛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이보다 더 개운할 순 없다. 굴 맑은탕. 재료 준비는 간단, 만드는 방법은 초간단. 하지만 식탁에 올리는 순간 품격이 달라지는 중국식 굴튀김도 만들어보자.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 굴로는요, 뭘 해도 맛있는데요. 오늘은 굴을 이용하여 시원한 굴 맑은 탕을 끓여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지역마다 맛과 향이 다른 굴. 남해안 굴은 알이 굵고 크지만 서해안 굴은 작아도 맛이 진하고 담백한 게 특징이다. 먼저 맛있는 굴탕을 위해선 바닷물 농도와 비슷하게 맞춘 소금물에 굴을 살살 씻어준다. 물에 너무 오래 씻게 되면 굴 몸통이 불어나 고유의 맛과 향이 떨어진다고. 흐르는 수돗물로 굴을 씻는 것도 오히려 비린내를 유발할 수 있다. 민물 세척 역시 굴의 맛과 영양을 떨어뜨린다고 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하자. 굴 손질법은요, 적당한 물에 소금을 넣고 살살 헹궈주셔야 됩니다. 이때 일일이 굴에 껍데기가 붙어 있는지 잘 만져서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굴은 노로바이러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끓여 먹는 게 안전하다. 굴 맑은탕에 들어가는 쪽파와 두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깊고 시원한 맛을 자랑한 육수에는 멸치와 다시마, 무가 들어가는데 10분 정도 푹푹 우려낸 후 건더기는 건져낸다. 겨울철 별미 굴 맑은탕의 첫 번째 비법, 육수에 들어간 무에 있다. 무 두께가 평소보다 두툼한데? 오늘 굴 맑은탕에 다시는 멸치와 다시마, 또 무를 넣습니다. 무를 큼직하게 썰어서 시원한 맛을 뺀 다음에 썰어서 같이 맑은탕에 넣어주세요. 육수를 냈던 무를 나박나박 적당한 크기로 썰어 국물에 넣어준다. 그리고 간장과 청주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주는데 이렇게 만든 굴탕 베이스는 홍합탕이나 조개탕을 끓일 때 응용해도 좋다. 이제 손질한 재료들을 아낌없이 넣어줄 차례. 굴과 두부, 채소들을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는데 혹시 냉장고에 부추나 쑥갓이 있다면 함께 넣어줘도 좋다. 겨울무가 들어가 담백함과 시원함이 배가 되는 굴 맑은탕. 오늘 맑은탕 간은 국간장을 한 큰술 넣고 색을 내면서 간을 보는데요. 한 드셔보시고 싱거우시면 소금을 더 첨가하시면 되고요. 맑은 탕이지만 칼칼하게 드시고 싶다 하실 때는 청양고추 1개 넣으시면 매콤한 맑은 탕이 됩니다. 추위에 얼었던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줄 영양 만점의 굴 맑은탕. 천연 소화제 무와 바다 영양 덩어리 굴이 만들어내는 환상의 콜라보. 굴은 익혀 먹어도 영양소 변화가 없어 다양한 조리법이 가능한데 무침과 구이로만 즐겼다면 개운한 탕으로 지친 속을 달래보자. 저는 굴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워도 먹고 튀겨서도 먹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굴 중국식 튀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동서양이 사랑한 바다의 보약 굴. 혀끝에 닿는 바삭함과 입안에서 톡 터지는 부드러운 매력. 굴을 생으로 먹지 않는 중국에서는 굴튀김을 별미 중에 별미로 꼽는다. 생굴은 마찬가지로 소금물에 씻어주는데 굴의 뽀얀 속살이 나올 수 있도록 이물질을 잘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굴튀김 밑간으로 후추와 생강 그리고 청주와 간장, 녹말을 넣고 조물조물 손맛을 더해준다. 이때 굴 모양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조심조심 만지는 게 포인트. 굴튀김의 굴을 밑간을 하시는데요. 청주와 생강을 넣고 비린 맛을 잡아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주무르시지 말고요. 아기 다루듯이 살살 버무려 주세요. 굴이 담긴 큰 볼에 밀가루와 녹말을 같은 비율로 넣고 달걀을 풀어 튀김옷을 입힌다. 굴반죽에 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열해둔 기름팬에 굴 모양을 살려가며 하나씩 튀겨내는데 더 바삭함을 원한다면 중간에 한 김씩 해도 좀 더 센 불에서 한 번 더 튀겨내면 ASMR이 살아있는 굴튀김을 즐길 수 있다. 겉바속촉의 진수, 굴튀김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굴을 튀길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굴은 생각보다 수분이 많아서 잘 튑니다. 충분히 녹말가루와 밀가루를 잘 묻히신 후에 튀겨주시고요. 저는 한 번 정도 튀겨도 맛있는데 혹시 더 바삭한 맛을 원하실 때는 2번 튀겨주세요. 이번엔 굴튀김이 중국식으로 변신할 차례. 소스에 매콤한 맛을 더해줄 쪽파 고추를 다져준다. 색감을 위해 홍고추도 넣어주자. 여기에 생강즙과 간장 그리고 설탕, 참기름을 넣고 식초와 물은 한 스푼씩 같은 양으로 배합해 섞는다. 미리 준비해둔 접시에 양상추를 깔고 굴튀김을 올린 후 매콤달콤한 소스를 골고루 뿌려주는데 튀김옷의 바삭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부먹 아닌 찍먹도 좋을 듯하다. 오늘 중국식 굴튀김 소스는요, 제가 유린기 소스를 빌려왔는데요. 혹시 굴이 없으신 경우에는 닭고기나 소고기, 돼지고기를 튀겨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늘 소스의 포인트는 생강즙입니다. 생강을 통째로 넣으시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생강에 물을 한 큰술 정도 충분히 우리신 후에 그 즙만 짜 넣으셔야 됩니다. 바삭하고 부드러운 겉바속촉의 진수를 보여주는 중국식 굴튀김. 평범한 집밥에 지쳐간다면 눈이 즐거운 굴튀김으로 입이 호강해보는 건 어떨까? 굴은 아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스태미나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굴의 풍부한 아연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정자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굴을 상시 섭취하면 자양 강장과 생식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굴의 풍부한 아연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이 있으며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시키기 때문에 위 궤양을 개선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저절로 생각나는 겨울바다의 참맛 굴. 바위에 붙어 살아 바위의 핀꽃 석화라고도 불린다. 어떻게 응용해도 본연의 맛을 품고 있어 바다의 진객으로 통하는데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아쉽게 이별해야 되는 굴.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영양 만점 굴로 원기를 충전해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피곤하거나 좀 우울할 때 단 음식이 생각난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실제로 설탕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서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섭취를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이 25g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티스푼으로 6숟가락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흑당 음료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 각설탕이 14개나 들어있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지나치게 설탕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당뇨와 비만 같은 질환은 물론이고 평소에 감정 기복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트러블과 면역력 저하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가공식품을 고를 때 당분의 함량을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신체에서 유일하게 360도를 회전하며 움직이는 어깨 관절. 어깨는 몸통과 팔을 잇는 부분으로 운동 부위가 가장 넓은 인체 관절이다. 하루 평균 3,000회에서 4,000회를 움직이는 만큼 작은 충격에도 쉽게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반복적인 자극은 어깨 힘줄을 약화시키고 회전근개 근육의 탄성도 잃게 한다.
어깨를 구성하는 4개의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이런 회전근개에 퇴행성 변화나 외상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이 진행해서 파열에까지 이르게 되면 이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40대 이후 발생하는 퇴행성 어깨 질환,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 가운데 가장 흔한 원인이다. 보통 노화로 인해 발생하지만 최근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고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반복되는 어깨 통증,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가 옷을 입거나 머리를 빗을 때 또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부위가 바로 어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관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깨 관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고 어깨 가동 범위가 제한되다 보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하는데요. 요즘에는 제 주변에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네.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지종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회전근개 파열인데 실제로 이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는 분들 꽤 계실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주변에서 어깨 아프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보실 겁니다. 예. 물론 저도 아파가지고서 한동안 좀 고생했던 적이 있고요. 네. 저희가 표로 잠깐 보게 되면은 2013년도에 약 8만 명 정도 외래가 오셨었는데 2015년에 약 한 30% 정도, 한 10만 명 이상 이제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주위에 어깨가 평생에 한 번은 아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통증을 많이 호소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진단, 초기 진단이 중요한 거죠. 예. 네. 어깨를 잘못된 진단으로 방치하거나 치료가 지연될 경우엔 그만큼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그다음에 물리치료 등으로 상당한 비용 손실을 또 유발하게 되고 환자 본인이 기능 손실을 인해서 삶의 질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동영상 보시면은 머리를 갖다 빗을 못 벗어서 이렇게 하게 하는 분도 있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옷을 갖다 이렇게 입을 때 걸치고 있게 됩니다. 혼자 못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정말 불편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외견상으로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주변 분들은 그 환자분의 고통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은 환자분은 정말 불편해하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그 어깨 통증을 갖다 호소하는 게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자세나 특징적인 자세 때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면서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환자분이 많이 불편해하시구나 판단하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회전근개라는 게 어깨 어디에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 부위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우리 어깨 쪽에 어깨 관절을 감싸고 관절을 움직여 주는 큰 4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포유를 보시면은 극상근, 그다음에 극하근, 경각하근, 소원근에서 이 4개의 근육이 지금 해부학적 사체 모델을 보시면은 앞쪽서부터 뒤쪽에 어깨를 갖다 이렇게 관절을 감싸면서 부착이 되는 부위고 만약에 이런 힘줄이 손상이 되게 되면 팔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처음 시작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종종 그 어깨가 아픈 분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이 회전근개가 이렇게 파열되는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또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어깨 질환 중에 약 70%를 갖다 차지하는 게 힘줄 질환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한 21%에서 호소를 하게 되겠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집안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더 많이 발병하는 것 같은데 꼭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남성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오세손이나 직업에 따른 발생 빈도도 통계학적으로는 차이는 없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퇴행성 질환으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개 발병의 원인으로는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퇴행성 변화 그리고 많이 사용했던 분들 그리고 또 교통사고나 넘어지면 낙상하면서 손으로 짚었을 외상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 어깨 뼈 밑에 뼈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견봉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들이 또 흔하게 또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세포 고사나 유전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뭐 파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연령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제인 회전근개 파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그런 질환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오십견이라고 상당히 뭐 많이 표현합니다. 오십견 대부분 일생 동안 다 아파가지고서 아프고 50대 때 생기는 어깨 질환이다 그래서 오십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진단 기술이 발달, MRI 등이 발달되면서 그 원인들을 다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요새는 오십견이라는 용어는 좀 저희들은 잘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네. 유착성 관절 양량 그리고 어깨가 강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통증 때문에 제대로 못 움직이는 경우, 그다음에 아까 같이 이제 뼈가 많이 돌출되면서 눌리는 충돌 증후군, 그리고 급격하게 통증이 생겨가지고 어깨를 전혀 못 움직이는 어깨 뭐 고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석회성 건염, 그다음에 관절염들, 그리고 목도 또 특히 또 비슷하게 증상이 어깨 쪽에 아파하면서 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뭐 류마티스 질환 같은 거, 부혈성 괴사 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사한 질환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뭐 구별을 갖다 잘 해내야지 되겠습니다. 네. 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고 또 퇴행성으로 많이 생기는 회전근개 파열. 이게 연령별로 조사해놓은 통계 자료도 있다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형외과 논문에서 이제 초음파를 갖다가 좀 했던 논문들이 좀 대표적인 게 있는데 80세 이상에서는 한 51%가 파열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50대 때 보면은 한 167명 중에 22명, 한 13%, 60세에서 69세까지는 20%, 그리고 70세에서 79세까지는 31%로 근데 대개 80세 이상 되면 50%. 그 정도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회전근개 파열은 자연적인 경과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 파열이 있어도 뭐 전혀 증상 없이 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네 가지 힘줄이 밸런스가 맞아서 양 앞쪽, 뒤쪽, 위쪽, 아래쪽에 밸런스가 맞으면 네. 파열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데 그런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통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있더라도 밸런스가 잘 맞으면 네. 그런 증상들을 못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경우는 좀 많지 않을 것 같고 대부분 초기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 삼각건이라고 해서 어깨 쪽 힘줄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부착되는 부위, 그 삼각근 부위에 어깨 통증을 제일 먼저 호소합니다. 그리고 네. 또 야간통을 또 많이 하게 되고 팔을 갖다 앞으로 들을 때라든지 또 초기에는 운동 제한이 조금씩 없는데 점차적으로 통증이 생기면서 팔을 뒤로 돌릴 때 전혀 안 돌아가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증상이 조금 약간 악화된 분들은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움직일 때 찌그덕 네. 연발음이 들린다고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노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어떤 분들은 또 괜찮고 어떤 분들은 고통을 호소하시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힘줄 파열이 잘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요? 이게 만약에 파열의 크기가 크다 그러면 또 많이 진행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지방 변성이 큰 경우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위에는 이 근육이 꽉 차 있는데 아래쪽 그림을 보면 근육이 다 변성이 돼서 지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상당히 조금 남아 있고
지방이 다 돼 있는 경우, 그리고 고령의 환자들 같은 경우엔 파열 크기가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좀 의심된다 싶을 때 어떤 검사들을 받아봐야 될까요? 저 외래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상 쪽하고 반대쪽 발의 운동 범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들 수 있는 능동 운동 범위나 수동 운동 범위를 체크를 해서 정상 쪽에 비해서 얼마큼 줄어들었는지 그 운동 범위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충돌 증후군이라 해서 이제 팔을 올렸을 때거나 팔을 이렇게 돌렸을 때 부딪히는 자세를 갖다 하게 되면 그럴 때 충돌 증후군을 보고 또 근력 검사를 본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팔을 갖다 이렇게 양옆으로 펴서 네. 눌러보게 되면은 힘줄이 파열되는 사람은 근력이 확실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해보고 의심이 되면은 저희가 충돌 증후에서 단순 방사선 검사 해보고 초음파나 MRI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뭐 충돌 징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환자들을 이렇게 들고서 팔을 갖다 앞으로 들어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는 자세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는 호킨스 테스트라고 이 테스트를 만드신 분이다. 팔을 갖다 이렇게 다 꺾어가지고 증상이 이렇게 아프게 되면은 충돌 증후군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이제 동영상 그림 보시면은 앞쪽 부위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충돌 증후군 유발되는 부위를 뼈를 이렇게 갈아내는 그 동영상 사진이 있겠습니다. 제일 어깨에서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이 충돌 증후군입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법,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개의 힘줄로 되어 있는 회전근개. 회전근개 파열의 주된 원인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다. 회전근개 부근의 혈액순환이 나빠져 어깨 힘줄이 뻣뻣해지고 그에 따른 손상 위험도 커지게 되는데 상처가 발생한 회전근개의 반복적인 사용은 미세한 파열을 가져오고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해 파열 부위가 점점 확장하게 된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네, 어깨가요. 한 두세 달 전부터요. 움직이고 그럴 때 많이 아파서 왔습니다. 팔에 힘이 많이 떨어지고 밤에 야간통이 심하십니까? 밤에는 움직이기도 힘들고요. 뭐를 좀 들으려고 하면 힘이 빠져가지고 들지를 못하겠습니다. 어깨를 혹시 다친 적은 없으셨었습니까? 한 2달 전에요. 삐끗해서 넘어졌는데 팔을 짚으면서 그때부터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통증은 2군데 이상의 병변을 동반한다. 통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환자로부터 상세한 병력을 청취하고 올바른 이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움직임 범위 검사와 충돌 징후 검사 후 정밀 검사가 이뤄진다. 이번 환자의 경우는 외상으로 인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초음파나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하여 파열의 유무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환자의 증상과 통증에 따라 다양한 검사법이 시행된다. 방사선과 초음파 검사, MRI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 번 끊어진 회전근개 힘줄은 저절로 붙지 않는다. 회전근개 파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법도 다르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아니 그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들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병원 왔거든요. 어깨 통증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2년 전부터 통증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는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잠 못 들 정도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어깨를 다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럼 어떤 자세일 때 통증이 많이 있으신가요? 어깨를 쓰는 그런 운동이나 뭐 움직임이 있을 때 통증이 계속 발생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들어 올리거나 어깨를 누를 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또한 특정 방향으로 팔을 움직이기 어렵고 낮보다는 밤에 통증이 심하다. 최근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상으로 인한 젊은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 파열이 있다가 통증의 크기가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보아 파열의 크기가 커진 것 같습니다. MRI 검사에서도 젊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파열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봉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절경으로 인해서 봉합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파열의 크기를 확인하고 저희가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도 증상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끊어진 힘줄을 원래의 뼈 부착 부위에 다시 연결해주는 수술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수술법으로는 관절경화 회전근개 봉합술이 있다. 회전근개 파열의 상태와 크기에 따라 관절경으로 힘줄을 봉합해주는 방법인데 관절경 수술은 흉터가 작고 초소형 카메라로 보면서 손상된 구조만 정확하게 수술하기 때문에 그 회복이 매우 빠르다. 힘줄 파열은 1년에 약 0.5cm씩 커지게 됩니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 파열의 크기가 점차 커지게 되어 단순 봉합술로 치료를 못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인조 힘줄이나 인공관절 치료를 하게 될 정도로 수술이 커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퇴행성 노화가 주요 원인인 회전근개 파열. 파열의 정도와 통증이 비례하지 않아 증상이 심해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파열이 커질 경우 나중에는 수술적 봉합이 힘들어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데 갑작스런 어깨 통증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근육통으로 자가 진단하지 말고 원인 파악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건강한 어깨를 관리해보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회전근개 파열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가장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외래 오시면은 통증의 정도를 봐서 약물 치료나 이제 물리 치료를 하고 또 충격파 그리고 주사 치료 등을 좀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 관절경 치료 그리고 그때 이제 관절경 치료 때 힘줄이 크기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인공힘줄 보강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났을 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물리치료나 보존적 치료 아까 얘기 드렸죠. 제일 먼저 하는 거. 한 3에서 6개월 동안 해보고 실패하는 경우. 그리고 일상생활에 활동에 제한이 많은 경우. 너무 밤에 야간통이 심해서 주무시지를 못해요. 그 다음날 직장에 출근해서 작업이나 뭐 활동을 못할 정도로 기능이 제한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젊은 환자도 활동 많이 하면서 파열의 크기가 크고 또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급성기 파열 이런 분들은 또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계별로 얘기했는데 50% 이상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전층 파열이 있는 경우 또 거대 파열인 경우에도 수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깨 통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아픈 통증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수술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술법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관절경 수술법입니다. 약 1cm 정도의 절개창을 조금 한 3군데 내지 4군데 넣어서 여기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요 관절경을 갖다 삽입을 해서 이 관절 안쪽에 힘줄 파열을 갖다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어깨를 갖다 이제 자세는 뭐 앉혀서 하거나 옆으로 눕혀서 마취를 한 다음에 부분 마취를 하기도 하고 전신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 1cm 절개창을 내서 안쪽에 하게 되는데 요새는 뭐 기구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봉합 나사못을 해서 힘줄을 꼬매게 되는데 그 봉합 나사못이 뼈 성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힘줄을 꼬매고 이제 다 봉합을 하게 되면 그 힘줄이 이제 나중에 꼬맨 그 봉합사들도 활액막으로 나중에 다 덮여가지고 이제 관찰이 되지 않게 돼서 잘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 사진 또 보시면은 찢어진 힘줄을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봉합을 하게 돼서 어깨 아까 제가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앞뒤에 밸런스가 맞으면서 통증을 갖다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환자의 사례별로 이 수술법을 더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예. 한번 75세 여자 환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MRI를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를 해놨는데 이렇게 한 2cm 정도 파열에서 힘줄이 이렇게 당겨져 올라가 있고 맨 오른쪽 그림은 이 봉합해서 다시 우리가 추적한 MRI 검사로 잘 봉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 보시면은 요 파열이 있어서 그 안쪽에 이제 가운데 그림이 뼈로 된 성분의 나사못이에요. 요걸 갖다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고 여기 나사못에 있는 실이 달려 있는 걸로 아까 이 파열된 힘줄을 갖다 꼬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하게 되는데 관절연결 수술 아까 절개창이 1cm였는데 나중에 아물면은 거의 뭐 흉터도 보이지 않고 뭐 비키니 입는데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예를 보시면은 65세 여자 환자였었는데 힘줄이 너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타가건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힘줄을 아킬레스건이나 등 피부 근육을 갖다 이용해서 외부 힘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 그림 보시면은 외부 힘줄을 약 5mm에서 한 8mm 정도 두꺼운 이 힘줄을 봉합하게 되면 아래쪽 MRI 사진 보시면은 굉장히 굵은 힘줄이 오른쪽에 화살표가 거의 힘줄이 없었던 거고 맨 오른쪽 아래쪽 보면 굵은 힘줄이 이렇게 외부에서 삽입을 하게 돼가지고 어깨 위로 올라가는 상방향 힘을 갖다 이렇게 조절을 하게 돼서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서 팔을 잘 움직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떤 수술법인가요? 힘줄이 너무 많이 찢어서 봉합을 못하게 될 정도로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갖다 마비가 된 것처럼 전혀 못 올리거든요. 네.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들 수가 없으니까 식사를 갖다 무릎을 괴고서 이렇게 하게 될 정도로 불편하신 분들은 삼각건을 이용해서 팔을 갖다 움직이게 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힘줄이 없기 때문에 요새는 그 인공관절을 해서 컴퓨터 어시스트로 해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수술이 수월하게 요새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아주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최근 뭐 많이 각광을 받는 인공관절 수술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환자 입장에서 수술을 결정하고 나서 받으면 결과가 참 좋아야 될 텐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너무 찢어진 게 커서 파열의 크기가 크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나쁘고요. 그리고 연세가 또 많거나 그러면 좀 나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70대, 80대에서도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이 많은 분들 꿰맸었을 때 결과가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담배가 있겠는데요. 흡연일 때 이제 힘줄의 퀄리티가 자꾸 떨어지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 변성됐고 힘줄의 질이 나쁠 때 그리고 근위축이 돼 있을 때는 상당히 결과가 나빠서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뭐 인공관절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한 질환인 만큼 이 회전근개 파열 환자들도 많을 텐데요.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증으로 인해서 운동 제한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 운동을 해서 자꾸 풀어주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돌 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거 피해 주셔야지 되고 팔을 갖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무엇을 들거나 방향을 꺾이는 자세는 좀 피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전방 거상 운동과 외전 운동을 갖다 좀 많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운동이 회복이 되면은 후기에는 이제 팔 뒤로 돌아가는 뇌전 운동이나 관절 이제 후방 관절낭 신연 운동에서 펴주는 걸 하게 되겠고 결국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런 보존 쪽 치료가 해도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증이 계속되고 충돌 증후군이 계속 있으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치료법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 아니겠습니까? 이 회전근개 파열을 예방할 수 있는 평소에 수칙 같은 게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뭐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럽니다. 요걸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자주 네. 움직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해도 목 근육 쪽과 어깨 근육 많이 풀어주고요. 네. 일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수업도 50분 하고 10분 쉬지 않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운동을 계속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일을 하고 나면 꼭 휴식을 하면서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고 무거운 거 들 때 상당히 이렇게 몸에서 가깝게 이렇게 좀 당겨서 하면 축에 가까우니까 힘이 좀 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럴 때 몸에 가깝게 무거운 거 들고 대부분 좀 무거운 거 드는 걸 피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이 손을 팔을 전혀 들어올리지 못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파열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밸런스가 맞으면은 파열의 크기가 아주 커도 환자분들이 상당히 기능적으로 잘 쓰고 통증 없이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되겠죠. 네. 네. 회전근개 파열이 심할수록 통증도 심각하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열의 크기가 작고 부분 파열에도 통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파열의 크기가 커서 팔을 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 통증이 심한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밸런스가 맞으면은 전혀 아프지 않고 잘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절대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뼈 모양과 관련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보면은 아까 충돌 증후군 말씀드렸는데 뼈 형태가 이렇게 쐐긴 모양으로 뾰족하게 나와서 힘줄을 찌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파열에 동반되는 빈도수가 한 50% 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뼈 형태가 있다 그러면 유심히 파열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이 수술 이후에 재발할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O. 예. 만약에 수술을 하고서 저희가 그 팔 보조기 같은 걸 채우거든요. 6주 정도에서 한 2달 정도 채우게 되는데 팔의 크기가 크게 되면은 저희가 보조기를 갖다 또 한 2달 정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호 기간이 필요한데 그걸 무시하고 뭐 빨리빨리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외래에서 뭐 굉장히 혼을 많이 내거든요. 예. 그리고 한 어느 정도 통증이 좋아지는 시기가 한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활동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무리하게 돼서 이제 다 낫구나 무리하게 되는 경우에 한 6개월 정도에서 9개월 사이에 재파열돼서 오시는 분들도 종종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1년까지 저희가 무리하거나 급격한 운동이나 무거운 거 들고 힘쓰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주의를 해서 해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궁금증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보는 쪽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보는 쪽 치료는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사실 수술 이외 치료를 할 때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보존적 치료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부위입니다. 외래 다니면서 6개월 동안 주사를 맞았는데 호전이 없어요. 1년 동안, 2년 동안 물리치료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악화 반복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대개 저희는 보존 쪽 치료를 해서 6개월 정도까지는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통증으로 너무 심한 경우는 3개월 이후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언제 수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질문이네요.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 시기 언제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보셨어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파열이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0.5cm씩 진행한다고 들었죠. 젊고 활동적인 나이, 급성기 파열이다. 외상이 입어서 넘어지면 다쳐서 끊어졌다. 그런 경우 나이가 뭐 70세 미만인 젊고 활동적인 나이신 분들은 저는 뭐 조기에 치료하는 것들이 나중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뭐 제가 아까 1, 2년씩 뭐 주사 맞고 그랬던 분들 힘줄이 많이 또 위축이 돼가지고 지방 변성도 되고 결과가 나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치료를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회전근개 파열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 보시면은 상당히 젊으셨을 때부터 뭐 일하고 또 농사일하고 집안일하고 가정 꾸리시느라고 고생한 분들이 많으셔요. 저희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세월의 흔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집안 건사하면서 고생했던 흔적들이 거기에 다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건강 플러스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지종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평소에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뭐 노화 현상이나 근육통이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어깨를 움직일 때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또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